세계사 수능특강 9강 개념 1. 자, 세계사 수능특강 9강은 신항로 개척 그리고 절대왕정이라는 두 개의 큰 두 덩어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양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우리가 쭉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건 세 가지는 뭐였나요? 첫 번째는 르네상스, 두 번째는 종교개혁,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배울 신항로 개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아두어야 되고 서양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기출을 보면 좀 어렵게 내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될 것은 최근에는 신항로 개척의 내용을 묻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던 나라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른 부분과 함께 융합해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기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능에서는 절대왕정의 두 명의 왕을 물었네요. 표트르 대제와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구모에선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육모에서는 에스파냐와 관련된 활동들 전반적으로 물어봤지만 답은 콜럼버스가 나왔습니다. 2019 수능에서도 출제가 안 됐고요. 구모와 육모에서는 둘 다 포르투갈과 관련해서 바스쿠다가마를 선택해야 되는 걸 물었었습니다. 2018 수능에서는 이제 에스파냐가 주로 아메리카로 뻗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잉카 문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구모에서는 절대왕정 엘리자베스 1세를 물어봤고요. 신항로 개척 이후 은 유입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좀 그동안에 나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출제가 됐죠. 육모에서는 출제가 안 됐고요. 2017 수능 에스파냐와 관련된 여러 사실, 그리고 2016 수능에서는 신항로 개척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무역의 상황, 무역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15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제국주의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과 함께 융합해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조금씩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른 단어가 같지만 그래도 한번 더 튼튼하게 해보고 가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신항로 개척의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항로 개척에 대한 거를 먼저 큰 구조를 잡고 가려고 이렇게 전체 화면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좀 땡길 건데요. 신항로 개척 자체는 내용의 구조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것이 시작되었던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항로 개척에 나섰던 주요 인물들과 나라,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져오게 된 영향들, 결과들,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가 되고 교역망이 확대되는 두 가지 결과를 크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주민해서 배경과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항로 개척은 엄밀히 말하면 15세기 말부터이지만 16세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르네상스는 14에서 16세기, 200년간에 걸친 긴 흐름의 문예부흥 운동이었고요. 종교개혁도 16세기에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항로 개척도 16세기에 시작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배경을 보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향신료를 비롯한 동방 산물에 대한 욕구, 그리고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동방과 직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경제적인 욕구가 배경이 되었고요. 그것을 뒷받침한 기술들이 조선술과 나침반 등이 있습니다. 이 신항로 개척에 뛰어들었던 주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나라예요. 서양사 흐름에서 주된 그런 나라는 주로 프랑스나 독일 그쪽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가 두드러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두 나라를 주목해서 묻는 겁니다. 인물보다는 나라에 주목해서 묻는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네, 기억을 해봅시다.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했던 나라이고요. 포르투갈이 어떤 인물들을 지원을 했고 에스파냐가 어떤 인물들을 지원했는지 반드시 잘 구분해 놓고 기억합시다.
포르투갈에는 사실 수특에는 안 나오지만 항해 왕자라고 불리는 엔리크 혹은 엔히크 왕자가 먼저 아프리카를 쭉 돌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에 이어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인물이 어, 포르투갈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까지 1488년에 닿게 되죠. 지도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바스쿠 다가마, 진짜 다 내가 다 가마라고 했던 그 인물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의 캘리컷까지 1498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무역 기지를 설치를 하게 되고 향신료 무역을 장악하면서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포르투갈이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쿠 다가마는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은 인물들이고요. 포르투갈은 어쨌든 인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도 주력하는 지역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주로 아시아로 많이 가게 되죠. 고아나 물라카. 인도의 고아고요. 동남아시아의 물라카입니다. 이쪽에 무역기지를 마련을 하게 되고 또 동남아시아 말루카 제도까지 가게 된다든지 이제 중국의 광저우, 마카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에스파냐는 포르투갈이 인도 쪽 진출에 염두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을 갈 수밖에 없었죠. 인도로 가는 다른 항로를 찾습니다. 그걸 시도했던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로 갔고요. 1492년입니다. 에스파냐의 이사벨라를 후원을 합니다. 포르투갈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파냐는 그럼 인도로 가는 다른 항로를 찾아보자 하고 지원한 사람이 콜럼버스였던 거죠. 콜럼버스가 도착한 그 지역은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오랜 어려운 항해 끝에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성 구세주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다음 마젤란은 1522년에 세계 일주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해냅니다. 어쨌든 콜럼버스가 이제 인도로 가고자 했으나 도착한 곳은 신대륙이었기 때문에 에스파냐는 주로 아메리카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에 밑에서 볼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도 전부 다 에스파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혹시나 또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이 항해자들의 순서입니다. 제일 이른 시기에 갔던 사람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예요. 1488년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이 콜럼버스입니다. 1492년 참 중요한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가 바스쿠 다가마 1498년입니다. 마지막 마젤란이 1522년. 물론 마젤란은 정확히 말하면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마젤란의 선단. 마젤란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들, 일행들이 성공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